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을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를 자처하고 계신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커피에 담긴 역사 얘기를 들어보고자 교수님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교육학 교수로 계시던데 어쩌다가 커피에 빠지게 되셨어요? 네, 제가 교육학 쪽에서 망해서 커피 쪽으로 온 건 아니고요. 네. 예, 교육학 교수로서도 나름 많은 책을 쓰고 좀 알려져 있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육학 교수로 일하기 30년 전에 교육보다 네. 지금 교육이 더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네.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커피를 좋아하는 아내가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권하는 바람에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죠. 그런데 1차 시험이 필기 시험이었는데 교재 앞부분에 커피의 역사 기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많은 그 국내외 서적, 특히 커피 역사에 관한 서적들을 찾아서 읽었죠. 그랬더니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 책을 읽어서 이 지식 정보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년여 전에 커피 세계사 한국 가베사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아주 가볍게 썼는데 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자고 나니 깨어보니 커피 작가, 어쩌다 커피 전문가 이런 게 된 거죠. 이후에 이제 신문 잡지 칼럼 요청이라든지 강연 요청, 방송 요청 이런 게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이제 응하다 보니까 점점 공부는 많이 했고 또 커피인들과 많은 교류도 했고 이런 것이 쌓여서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두 번째 책이죠. 커피가 묻고 역사가 답하다. 이 책을 간행한 후에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커피 인문학자가 됐습니다. 이제 본캐였던 교육학 교수보다 부캐인 커피 인문학자가 지금은 더 저와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보통 커피를 그냥 마시고 즐기는 데서 끝나는데 이렇게 커피 역사를 공부하시고 이걸 통해서 책을 내셨다는 게 참 대단하시네요.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워낙 세계적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2잔 가까이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리고 1만 명당 인구 1만 명당 카페 숫자는 세계 1위입니다. 거의 경쟁할 나라가 없을 정도죠. 그리고 지난 몇 년 그 팬데믹 기간에도 이 커피류 수입이 증가한 유일한 OECD 국가입니다. 정말 커피가 생활 음료 가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네. 근데 교수님이 커피 인문학자다 이렇게 소개하셨잖아요. 네. 근데 커피 인문학자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 2-3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커피 인문학자는 커피 역사를 탐구하고 그리고 커피 역사 속에서 삶의 지혜나 교훈을 찾아서 전파하는 사람. 나름 제가 이렇게 멋지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길상 교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첫 시간 어떤 주제로 시작해 볼까요?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MC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라는 음료를 처음 언제 알았을까? 누가 알았을까 혹시? 고종 황제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벽한 오답이죠. 가짜뉴스입니다. 커피라는 음료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에 처음 등장한 게 1848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고종의 이전 임금인 헌종 때입니다. 그렇게 일찍이에요? 네네. 그 윤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쓴 벽위신편이라는 책입니다. 서양의 그 침략, 특히 천주교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을 다룬 그 세계 지리 교과서인데요. 이 책에서 커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왕조가 서양과의 모든 교류를 끊고 있었다고 해서 서양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지적 호기심은 굉장히 많았고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주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 책에선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이 책에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소개하면서 필리핀에서는 커피라고 하는
편두, 콩 종류입니다. 편두하고 비슷하고 청흑색인 것을 볶고 끓여 먹는데 맛은 쓰고 향은 차와 비슷하다. 서양인들은 차 대신 이것을 마신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한 그 편두는 우리나라에서 제비콩 혹은 까치콩이라고 부르는 콩인데요. 사진을 찾아보면 정말 커피 생두와 크기, 모양, 색깔까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커피 지식을 알았을까요? 네, 물론 필리핀에 가봤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 필리핀에 갔을 리는 없죠. 예, 중국 책을 참고로 했습니다. 청나라 사람이 우연이라는 사람이 1844년 냈을 해국도지라는 책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던 책이죠. 이 책을 인용을 직접 했습니다. 네. 이분 말고도 커피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또 있었을까요? 네, 유명한 그 실학자 해강 최한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1857년 그러니까 철종 8년에 지구 전요라는 또 다른 그 세계 지리책을 펴냅니다. 최한기는 지동설을 주장한 유학자로 알려져 있죠. 이 지구 전요라는 책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 산물 그리고 문화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 책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라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등 중남미 지역 여러 곳의 커피 생산 사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편에서는 유럽에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는데 연유나 설탕을 넣는다. 또 미국 편을 소개하면서는 미국인들은 아침 식사로 빵과 함께 커피를 마신다 등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만드는 방법도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커피 콩을 볶아서 간 후 물에 넣고 끓여서 찌꺼기를 가라앉혀 마신다. 이렇게 자세하게 커피에 관한 내용을 거의 한 10군데 정도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년 전이잖아요. 근데 네. 커피를 아는 분들이 꽤 있었네요. 그렇죠. 이 최한기 같은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제자이고 또 연암 박지원의 제자이기도 하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또 발이 넓은 분이었습니다. 약간 오지랖도 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꽤 유명한 실학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쓴 책을 접한 주변 사람들이 아마 커피라는 음료를 꽤 많이 알았을 겁니다. 친구들도 알았을 거고 이 책을 본 사람들도 알았을 거고요. 아마 대부분 이 커피라는 음료가 어떤 음료일까 아마 궁금한 느낌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처음 마신 사람은 누구였나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처음 마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시메옹 베르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커피를 처음 마신 거는 철종 12년 그러니까 1861년 4월 7일 새벽 5시쯤이었고요. 장소는 지금 서울의 남대문 밖 자한마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순화동 쪽입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네요. 이런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심해영 베르네는 조선에서 활동하던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신부로 있다가 커피를 마셨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처음 마신 베르네 신부는 어떤 분이었어요? 이분은 1814년 5월 14일 프랑스의 르망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 이름이 이 도시 이름에 났습니다. 이 커피를 좋아했던 그 나폴레옹이 퇴위를 해서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간 바로 다음 달이었고 나폴레옹의 부인이었던 조세핀이 사망하기 12일 전이었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시절이었죠. 최근에 개봉된 영화 그 나폴레옹이 묘사된 바로 그 시대입니다. 15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그리고 커피를 좋아했던 나폴레옹이 몰락한 것은 과연 유럽 커피 애호가들에게는 이게 재앙이었을까요? 아니면 축복이었을까요? 글쎄요. 네, 커피 애호가인 나폴레옹의 몰락이 이 재앙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반대입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나폴레옹이 집권하는 동안 거의 15년 가까이 이 대륙 봉쇄령으로 인해 유럽에서는 커피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네. 유럽인들이 진짜 커피를 10년 이상 거의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처음 만들어진 게 가짜 커피입니다. 치커리라고 하는 그 쌈채소 뿌리를 볶아서 만든 가짜 커피가 유행했던 게 바로 나폴레옹 때문이죠. 네. 이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하자 바로 대륙 봉쇄령이 폐지되고 커피가 유럽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커피가 대유행을 시작한 거죠. 이 커피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인류 역사상 처음 첫 번째 커피 붐이 시작된 게 바로 나폴레옹의 몰락이 가져온 효과입니다. 네.
커피 가격이 당시에는 꽤 비쌌다고 하던데요. 베르네 신부 같은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었나요? 예, 바로 이 직전까지만 해도 커피가 비쌌거든요. 네네. 예, 특권계층의 음료였는데 마침 이때부터 1820년대부터 브라질에서 커피 생산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증가가 가져온 가격 인상 효과를 충분히 커버할 정도로 생산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네.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이 베르네 신부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제가 된 20대 중반인 1837년은 바로 이 커피 붐의 한복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르네 주교가 커피 매니아가 된 것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것이 조선 최초의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네. 만일 나폴레옹이 몰락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대륙 봉쇄령이 지속되었다면 베르네가 살던 시절에 유럽에서는 커피가 없었을 것이고 베르네 신부가 커피 마니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나폴레옹이 몰락에 가져온 나비 효과로 조선 땅에 커피가 1861년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은 꽤 흥미로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베르네 신부는 한국과 또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나요? 예, 베르네 신부는 천주교 사제가 된 2년 후인 1839년에 파리 외방 전교회에 입회를 합니다. 파리 외방 전교회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단체예요? 예, 이 단체는 프랑스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예, 당시 해외 선교를 간다는 것,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간다는 것은 거의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이 선교가 허가되지 않고 있었잖아요. 네. 베르네가 선교지를 선택한 곳은 통킹, 지금의 그 베트남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예, 홀 어머니 그리고 누이와 눈물로 작별을 하고 1840년 1월에 파리를 출발해서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바죠, 바타비아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를 경유해서 출발 8개월 만인 9월에 마카오에 도착을 합니다. 이 마카오에는 당시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 대표부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파리 이 베르네 신부가 통킹으로 출발하기 전 이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 이곳에서 조선인들을 만납니다. 이곳에 조선인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최근에 개봉된 영화 탄생의 주인공입니다. 베르네 신부가 만났을 조선인 뭐 예사 인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누군가요? 맞습니다. 예, 당시 마카오에 유학 중이던 조선인 유학생 김대건과 바로 최양업 두 분입니다. 네. 이곳에 머무는 4개월 동안 베르네 신부가 김대건과 최양업에게 신학 윤리를 가르칩니다. 게다가 당시 김대건 학생의 스승이었던 리브아 신부는 완벽한 커피 마니아였습니다. 또 기록에 보면 김대건 학생은 마카오에서 서양 음식, 중국 음식보다는 서양 음식을 즐겼다고 나옵니다. 예, 이런 것으로 보아 김대건 신부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아마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을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커피를 즐겼는지 안 즐겼는지는 뭐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베트남으로 간 베르네 신부가 어떻게 그럼 조선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예, 베르네 신부는 선교의 자유가 없던 베트남에 입국하자마자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2년 정도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중 다행히 프랑스 함대의 협박으로 이 사형을 면하고 풀려나죠. 당시 베트남에서 새로 등극한 그 왕이 굉장히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지시를 못한 게 베르네 신부가 사형을 면하게 만든 배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프랑스로 소환 중에 인도양의 그 브르봉섬, 지금의 레유니옹 섬이죠. 이곳에 들렸을 때 그곳 총독을 설득해서 프랑스로 가지 않고 다시 마카오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마카오로 갑니다. 이 마카오에서 1844년에 만주 지역 선교사로 베르네 신부가 가죠. 이후 만주에서 무려 10년간 선교 활동을 합니다. 중국어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1854년에 제4대 조선 주교로 임명이 됩니다. 이분이 조선에 입국한 것은 1856년 3월이었습니다. 굉장히 조선으로의 입국이 그 당시 어려울 정도로 네. 조선 북쪽의 경계가 아주 심했었죠. 그렇다면 베르네 주교는 어떻게 조선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었나요? 예, 베르네 주교가 커피를 주문한 것 그리고 커피를 받아서 마신 것은 이 팬데믹의 영향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팬데믹이 있었어요? 예,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이란 뭐 아시는 것처럼 2개 이상의 대륙에 걸쳐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을 말하죠. 당시에는
콜레라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아, 콜레라 팬데믹이요? 네네. 이 1858년 중국이 프랑스와 영국 군대에게 함락을 당해서 서양의 문호를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포교도 허용을 하죠. 일본은 미국의 페리 함대에 굴복한 후 같은 해 요코하마 항을 시작으로 서양의 문호를 또 개방을 합니다. 이 중국과 일본에 들어온 서양 사람들을 따라서 들어온 게 기독교나 뭐 서양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던 콜레라가 동아시아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에도 1859년 그러니까 1년 후 여름부터 콜레라가 대유행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때부터 2, 3년간 콜레라로 4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한 겁니다. 지금 인구 비례를 따지다 보면 250만 명 정도니까 뭐 엄청난 공포 분위기였었죠. 네, 콜레라 유행이 커피 주문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죠. 네,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콜레라가 창궐하기 시작한 직후인 1859년에 그해 겨울부터 갑자기 이 천주교 박해, 경신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니까 천주교도들은 콜레라도 피해야 되고 박해도 피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힘든 상황이 전개가 되죠. 이런 소식을 듣던 당시 베르네 주교는 지방에 있었는데 급히 이제 상경을 했어요. 그런데 종로구 견지동 지금 조계사 앞에 있던 거처가 발각된 탓에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결국 남대문 밖 지금의 염천교 주변에 있던 순화동에 새 거처를 마련해서 숨게 되죠. 콜레라도 무섭고 천주교 박해도 무섭고 해서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인 1860년 3월 6일 베르네 신부는 마카오에 있는 파리 의방정교회 김대건 신부님의 은사인 리부아 신부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에서 천주교 성물 몇 가지와 함께 이제 커피를 주문을 하거든요. 커피 40파운드와 설탕 100파운드를 구입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죠. 40파운드 원두는 18kg 정도인데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커피는 5,000잔 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주문입니다. 한편의 드라마네요. 이렇게 해서 주문한 커피가 조선으로 이제 배달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베르네 신부로부터 커피 주문을 받은 이 마카오의 리부아 신부가 커피를 구입해서 보냅니다. 뭐 요즘처럼 택배 제도가 없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뭐 사람이 직접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국하게 되어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들이 직접 등에 지고 이 무거운 커피를 들고 옵니다. 랑드르, 조안느, 그리고 리델, 칼레 등 4명의 선교사들인데요. 이 당시 선교가 금지된 지역이 조선이었기 때문에 입국을 시도했지만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주문한 커피를 이 배편으로 그리고 걸어서 들고 서울에 도착한 게 1861년 4월 7일 새벽 5시였습니다. 묘하게도 주문한 지 1년 1개월 1일 만이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이 베르네 주교가 당시 이것저것 프랑스 파리, 이 마카오 등등 여러 곳과 주고받은 편지가 현재 프랑스 파리 외방 전교회 문서고에 고스란히 소장되어 있고 제가 그 서신들을 대부분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